1970년대 후반, 많은 중국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정부가 사업, 가격, 일자리, 생산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죠. 중국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 변화를 이끈 사람은 덩샤오핑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중국의 주석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78년에 이르러 그는 이미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주된 인물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중국이 마오쩌둥의 옛 체제를 계속 고수한다면 발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은 그의 동맹인 후야오방과 자오지양과 함께 4대 현대화라고 불리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농업, 산업, 국방, 그리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먼저 생산력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경제의 일부를 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개혁이 논의되는 동안 일부 중국인들은 정치적 자유도 요구했습니다. 베이징 시돈 거리의 긴 벽에 사람들은 대형 포스터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의 문화대혁명, 부패, 그리고 마오 시절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불만을 썼습니다. 이곳은 민주의 벽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덩샤오핑은 처음에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는 그런 불만이 정부 내 그의 옛 정적들을 비판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관료들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활동가들이 중국 체제 자체의 민주주의와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웨이징셩은 전기기사이자 전 홍위병이었습니다. 1978년 12월 웨이징셩은 민주의 벽에 제5의 현대화라는 에세이를 게시했습니다. 그는 농업의 현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산업, 군사, 그리고 기술의 현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웨이징셩은 중국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분명했습니다. 웨이징셩은 체포되었고 결국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던 다른 활동가들도 체포되었습니다. 이로써 덩샤오핑은 자신의 개혁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경제를 변화시킬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공산당의 통제를 잃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79년 3월 19일 그는 4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남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산당이 이끌 것이며 마르크스, 레닌, 마오의 기본 사상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돈을 버는 방식은 바뀔 수 있지만 정부 체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덩샤오핑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에는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요 지도자가 그곳을 처음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된 이후 덩샤오핑의 목표는 외국의 기술, 투자,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경제에 대한 큰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장 원리에 따른 활동은 허용되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무엇을 재배할지 더 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민간 사업도 허용되었습니다. 일부 가격 통제가 점차 완화되었고 중국은 외국 기업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변화는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라 전체가 한 번에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시험장이 될 몇몇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 지역들을 특별경제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는 외국 기업들이 더 쉽게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혜택이 있고 더 완화된 비즈니스 규정과 공장을 세울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초기 특별경제구역으로는 선전, 주하이, 산타우, 샤먼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들은 1980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선전은 홍콩과 가까워서 선택되었습니다. 당시 홍콩은 주요 상업 및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샤먼은 대만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이 지역들을 이용해 엄격한 정치적 통제와 더 개방된 경제를 결합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자 했습니다. 실험이 실패하더라도 피해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이를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공장이 세워지며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선전은 예전에는 작고 덜 발전된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와 기술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덩샤오핑 시기에 일어난 큰 변화입니다. 그는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비즈니스와 외국인 투자를 위한 문을 열었고 공산당의 강력한 통치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새로운 경제 구역들은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노동력이 저렴하고 일부 세금이 낮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비즈니스 규정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방의 농업 방식도 변화시켰습니다. 점차적으로 농부들이 함께 일하고 정부가 거의 모든 수확을 통제하던 예전 시스템이 폐지되었습니다. 각 가족에게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주어졌고 정부에 필요한 몫을 낸 후 남은 수확물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생기자 농부들은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이 되자 거의 모든 농촌 가구가 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식량 생산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대학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문화 대혁명 때 중단되었던 입학시험도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 지방으로 보내졌던 많은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관리들이 도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이 경제를 정비하는 동안 이웃나라 베트남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소련을 지지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당시 소련은 중국의 적이었습니다. 1978년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침공해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주를 축출했습니다. 크메르 루주는 캄보디아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복으로 중국은 1979년에 베트남 북부를 침공했습니다. 큰 전투는 몇 주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의 실제 수는 보고가 달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중국군은 더 숙련된 베트남군과의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쟁은 중국이 군대의 훈련, 리더십, 무기, 그리고 전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좋아졌습니다. 덩샤오핑은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대만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무력 해방 위협을 항상 사용하는 대신 중국은 평화로운 통일을 더 강조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일국양제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되더라도 자체적인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전 세계에서 만다리노를 영어 알파벳으로 더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병음이 더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패킹이 베이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공산당의 통제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공중보건이 개선되면서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시에는 가족들이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인구는 불과 몇십 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경에는 엄격하게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자녀를 한 명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상황에 따라 예외도 있었습니다. 규정을 어긴 사람들은 벌금을 내거나 직장을 잃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들이 강제 낙태와 불임 시술까지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은 인구 증가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큰 문제들도 일으켰습니다. 일부 가족들이 아들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훨씬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 명의 자녀만 있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그 자녀가 두 부모와 4명의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성의 지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덩샤오핑 시대 이전에도 여성들은 결혼, 이혼, 재산 소유에 관한 새로운 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1980년 중국은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한 유엔 협약에 동의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여전히 평등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부와 대기업의 최고 위직에 있는 여성은 매우 적습니다. 외딴 지방에서는 변화의 속도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은 정치개혁도 뒤따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은 공산당 총서기이자 덩샤오핑의 오랜 동맹자인 후야오방입니다. 그는 다른 의견에 더 개방적입니다. 그는 몇몇 개혁을 지지했고 권력 있는 관리들의 자녀들, 즉 태자당이라 불리는 이들의 과도한 특권을 비판했습니다. 1986년 여러 도시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더 자유로운 언론, 더 개방적인 정부, 그리고 더 폭넓은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고위 지도자들은 후가 시위대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비난했습니다. 1987년 1월 그는 자신의 실수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9년 4월 후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후는 변화의 상징이었고 그 변화는 공산당의 노장 지도자들에 의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애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리는 단순한 추모는 곧 부패, 자유의 부족, 그리고 엄격한 통제에 대한 항의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학생들은 베이징의 테난먼 광장에 몰려들었습니다. 1919년 학생운동이 일어난 지 정확히 70년 후 그들은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수의 집단만이 공산당에 맞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권력의 중심부에서 거대한 시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89년 5월 13일 수백 명의 학생들이 테난먼 광장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전복시키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언론의 자유, 부패 감소, 그리고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합류했습니다. 노동자들과 평범한 시민들도 그들을 지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중국의 고위 지도자들은 시위에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오지양, 공산당 총서기는 학생들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5월 10일, 그는 직접 테난먼 광장에 가서 학생들에게 단식 투쟁을 멈추어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와는 달리 리펑 총리는 시위를 즉시 끝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덩샤오핑은 더 강경한 대응을 지지했습니다. 5월 20일, 정부는 베이징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군인들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6월 3일 밤부터 6월 4일 새벽까지 군인들이 거듭 베이징에 진입했고 탱크와 장갑차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테난먼 광장으로 가는 주요 도로를 막는 사람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실제 사망자 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추정에 따르면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사망했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창안대로에서 한 이름 모를 남성이 탱크 행렬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치이거나 총에 맞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탱크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신원과 그 후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 세계적으로 탱크맨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억압적인 정부에 맞서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탄압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군사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덩샤오핑은 그 시위를 반혁명적 소요라고 부르며 공산당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오지양은 학생들에게 동정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한편 리펑은 계속해서 총리 자리에 있었고 진압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 몇몇 유럽 국가들은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도 중국에 대한 정상적인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일부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이 점점 더 엄격해지는 반면 대만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7년에 대만에서는 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자유로운 선거와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만의 경제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기술과 컴퓨터 칩 제조 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토난먼 사건 이후 중국에서 경제 개혁의 추진력도 약해졌습니다.
보수적인 지도자들이 다시 힘을 얻었고 그들은 빠른 변화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나라가 완전히 후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92년 87세의 나이로 그는 남부 중국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선전, 주하이, 상하이, 그리고 경제개혁으로 빠르게 부유해진 다른 지역들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을 남순 강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관료들에게 경제개방을 가속화하고 사업을 확장하며 낡은 공산주의 사상이 발전을 막지 못하게 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덩샤오핑은 방법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의 강력한 영향력 덕분에 중국의 주요 방향은 다시 경제개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산당과 국민들 사이에 비공식적인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정치적 자유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정부는 일자리, 발전, 더 나은 삶, 그리고 중국이 강대국으로 다시 부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992년 공산당은 중국의 체제를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불렀습니다. 즉, 정부는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지만 시장이 가격을 정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더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많은 국영기업들이 구조조정되거나 매각되거나 폐쇄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형 민간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경제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이 개방을 시작한 이후로 거의 8억 명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빠른 발전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무료 주택, 저렴한 식량, 그리고 정부로부터 받던 몇몇 혜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오래된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부패, 오염, 그리고 빈부격차도 심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골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후카오 제도 때문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공립학교 교육을 받고 의료 서비스와 다른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습니다. 1997년 덩샤오핑은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지지자들에게 덩샤오핑은 경제를 개방하고 수많은 중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킨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평가들에게 덩샤오핑은 경제 성장을 이용해 엄격한 일당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주요 지도자가 된 사람은 장저민이었습니다. 장저민은 경제 개방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공산당이 정치와 사회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1997년 7월 영국은 156년간의 통치 끝에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습니다. 중국은 일국 양제 하에서 홍콩이 자체 법률, 경제, 그리고 생활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2년 후 포르투갈도 마카오를 같은 체제 하에 중국에 반환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부유해지면 더 민주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산층과 경제는 계속 성장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산당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대규모 공장들 덕분에 중국의 수출 제품이 빠르게 늘어났고 이 나라는 거대한 제조업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늘어남에 따라 대기 오염과 탄소 배출도 심각해졌습니다. 2008년 베이징에서 중국 최초로 하계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한때 가난하고 폐쇄적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및 글로벌 강국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였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새로운 중국을 대대적으로 과시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중국의 오랜 역사, 문화, 기술, 그리고 커져가는 국가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2010년에 이르러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산당의 통치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티베트와 신장에서는 엄격한 정부 통제에 대한 항의와 불만이 있었습니다. 당국은 체포, 광범위한 감시, 그리고 엄격한 보안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인터넷도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이른바 만리 방어벽을 통해 정부는 많은 해외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공산당에 반대하는 게시글을 감시합니다. 즉, 약속된 질서와 발전을 대가로 언론의 자유, 독립언론, 그리고 정치적 반대 세력과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2012년 후진타오의 10년 통치가 끝났습니다.
그는 중국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된 사람은 시진핑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그는 국가 주석이 되었습니다. 칭원조의 마지막 황제가 몰락한 지 100년이 넘은 지금 중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하고 가난하며 전쟁으로 분열되었던 나라에서 중국은 이제 거대한 제조업과 비즈니스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빠른 발전과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를 어디까지 동시에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외부적으로 강해질수록 내부에서는 정부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